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서운 부산의 계금 흉가. 지금은 사라져서 없는 부산의 계금 흉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워낙에 말주변이 없어서 재미없을지도 모르니 이해 바랍니다. 지금 계금 흉가는 사라졌습니다. 부산시에서 철거했거든요. 부산의 학원에 강사로 일하시던 저와 친분이 있는 분께서 말씀해주신 이야기입니다. 계금 흉가가 철거될 무렵 이 선생님께서는 부산 모학원의 부원장으로 근무하셨습니다. 철거된 그날 밤 학원의 총원장과 단과원장 등 곱창집에서 밤늦게까지 술잔을 기울이셨습니다. 이때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길 계금 흉가를 아냐고 하셨고, 부산 사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아는 계금 흉가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종합부원장님의 사촌동생이 사업에 실패하여 집도 날리고 하여튼 전 재산을 날려 길바닥에 주저앉게 되었는데요. 이때 싼 집이 하나 있었답니다. 바로 그 계금 흉가였죠. 그 당시에는 딱히 흉가라고 소문이 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싼 맛의 가족들을 데리고 그 집으로 이사하셨답니다. 4일쯤 살았을까요? 대부분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전개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걸핏하면 정전이 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밤이 되면 식탁 위에 올려둔 밥그릇은 어느 순간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지고 창문이 흔들리며 가재도구들이 이상한 움직임을 보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벽걸이에 걸어둔 국자가 양옆으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앞뒤로 흔들렸다고 합니다. 2주일 정도 지나자 정전과 동시에 괴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이곳은 사람 살 곳이 못 된다는 판단하에 당장 이사 나오셨고요. 그 뒤로 계속 몇몇 사람이 살다가 도저히 못 살고 뛰쳐나오자 결국 소문에 소문이 꼬리를 물어 이상하게 퍼진 것입니다. 대표적인 소문으로는 첫 번째로 하룻밤 자고 나오면 집을 준다. 두 번째로 살아나온 사람은 남자 무당 한 명뿐이다. 세 번째로 남자 무당의 말에 따르면 우물에서 귀신이 나온다고 한다. 그러나 이 집에는 우물이 없습니다. 저러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소문이 퍼지자 당시 수능이 100일 남은 학원의 학생들은 학원에서 가까운 그 집에 놀러가기로 했었답니다. 단과반 남자 50명과 여자 10명이 놀러갔습니다. 담을 뛰어넘어 흉가로 들어갔지요. 이 반이 이 강사분이 담당하셨던 반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들어가서는 별일 없이 나왔습니다. 다만 약간 오싹한 기분 말고는 없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자 학원 강사분들도 한번 가보자라고 하면서 강사분과 그의 3명의 선생님 그리고 여주의 인물 한 분이 가셨습니다. 별명이 신기라고 불리는 분인데요. 대충 그런 쪽으로 감각이 발달하셔서 가끔 그런 것들이 보이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학원의 단과 원장님입니다. 이분들은 그 집 담벼락을 넘어서 들어가셨고 총 5명이 들어갔습니다. 4분은 아무 일 없이 그 집 현관까지 가셨습니다. 문은 구리선으로 묶여있어 들어갈 수 없었답니다. 4명이 현관에서 허탈해하며 돌아서는 순간 눈알이 뒤집어져 흰자위만 보이면서 거품을 불고 뻣뻣하게 굳은 채로 서 있는 단과 원장님이 정원한 가운데 있었답니다.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쇼크라고 생각하고 병원에 데려가려고 원장님을 부축했답니다. 정실 잃을 만도 한데 입에서는 계속해서 나가자고 중얼거리셨답니다. 정신이 드신 그분께서 말씀하시길 그 집은 원한 들린 집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곳은 귀신터로서 온갖 잡귀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라고 합니다. 음기가 지나치게 강한 곳이라 잡귀들이 몰렸고 여기에 사는 사람은 화를 당하게 된 것이지요. 이 집은 도로 정비 사업으로 결국 헐리게 되었습니다. 포크레인이 이 집 담벼락을 찍는 순간 포크레인의 뒤가 들리면서 포크레인이 전복되어 기사가 사망하기까지 했습니다. 부산시보에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사가 실패하자 부산시는 죄를 올리고 공사를 진행하여 이 집을 철거했습니다. 이게 이 집에 관하여 제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신발장 괴담. 어느 집이든 신발을 벗고 산다면 신발을 놓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신발을 벗고 나서 정리하는 방향을 의식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신발을 정리하라고 하면
항상 신발 끝이 현관 쪽을 보게 맞춰서 정리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신발장을 보시곤 한마디씩 하셨습니다. 신발을 바깥쪽으로 두면 복이 걸어나간다고. 집 안쪽으로 오게끔 정리해야 복이 들어온다고 말이죠. 저는 속으로 그럴 리가 있나 하면서도 다시 신발 방향을 돌려놓고는 했죠. 이 이야기는 제가 중학생 때 이야기입니다. 중학생 때 저는 그 나이대의 학생들이 그렇듯 학교에서는 자고 학원에서 공부하고 집에 돌아오면 밤새 컴퓨터를 하고는 했습니다. 제 방은 현관을 들어오자마자 바로 오른쪽으로, 안방과는 대각선으로 약간 떨어져 있었습니다. 밤에 게임을 하다가 안방문 여닫는 소리나 부모님이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면 재빠르게 모니터를 끄고 자는 척 하곤 했죠. 난방비를 아껴야 한다는 이유로 베란다, 창문과 문을 모두 잠그고 두꺼운 커튼을 쳤던 터라 거실은 밤이 되면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그 탓에 모니터의 불빛이 방문 틈으로 새어나가 부모님한테 몰래 컴퓨터 하던 것을 걸리곤 했거든요. 그날도 가족 모두가 잠들기 전이었죠. 신발장을 정리 좀 하라는 어머니의 말에 신발을 모두 안쪽 방향으로 정리하고 있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신발을 안쪽으로 향하게 두면 복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럼 복이 신발이라도 신고 들어오는 걸까? 헛소리 같겠지만 정말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신발을 정리하고 나니 가족들 모두 방문을 닫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는 성공적인 몰컴을 위해 화장실에 가는 척을 하며 안방문이 제대로 닫혔는지 확인했습니다. 안방문 여닫는 소리는 굉장히 커서 안방문만 닫혀 있어도 열리는 소리를 듣고 자는 척이 가능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는 컴퓨터를 켜고 게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새벽 2시쯤 저는 문 밖에서 탁 하는 소리를 듣고 순간 놀라 잽싸게 모니터를 꺼버렸습니다. 속으로 어째서 안방문에선 아무 소리도 안 났는데 어떻게 하면서 저는 방문으로 다가가 귀를 댔습니다. 문 밖에선 분명히 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놀란 건 소리가 나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소리의 방향이 묘하게 이상했거든요. 분명히 방문 바로 밖에 왼쪽 신발장에서 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신발을 신고 바닥에 몇 번 발을 구르는 듯한 그런 소리가 말이죠. 가족들은 모두 방에서 자고 있을 텐데 저는 잘못 들은 것이라 생각하며 바닥에 살짝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들려온 소리는 굳이 물에 귀를 대지 않아도 될 정도였습니다. 신발장에서부터 굉장히 빠른 발걸음 소리가 부엌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진짜 복이 들어온 것은 아닐지언정 뭔가가 들어왔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제 방의 작은 창문을 닫고 방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다시 문에 살짝 귀를 가져다 대자 발소리의 주인이 부엌에서부터 방문 앞으로 돌아오는 소리가 나더니 방문 앞 거실에서 터벅터벅 맴돌다가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차마 이 침묵을 깨며 방문을 열고 나가서 확인할 용기가 나지 않아 저는 날이 어느 정도 밝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나가기로 마음먹고 다시 모니터를 켰습니다. 시간은 흘러서 새벽 6시쯤 날이 어느 정도 밝아오자 저는 슬슬 나가도 좋겠다고 생각해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거실에는 다행히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두꺼운 커튼도 잠가놨던 베란다 문과 창문도 전부 활짝 열려진 상태로 있었죠. 그리고 거실에는 곧바로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안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죠. 신발장의 신발들은 여전히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대체 그날 신발장을 통해 들어와서 뛰어다니다가 베란다 문을 열고 사라진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신발을 안쪽으로 정리할 때면 또다시 뭔가가 집 안으로 걸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저는 지금도 신발 정리를 잘하고 있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오룡 괴담. 이 이야기는 경희대 76학번 국사학과 학생들이 1978년 여름 MT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의문의 죽음과 관련된 기사와 몇몇 책을 참고로 재구성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따라 날씨도 좋았다. 즐거운 마음으로 배에 오른 학생들은
젊음을 만끽하며 배에 몸을 맡겼다. 선발대는 20명, 후발대는 교수를 포함한 3명. 이렇게 23명이 어우령으로 MT를 갔다. 후발대로 다음날 뒤늦게 출발한 3명은 어우령 고개에서 선발대와 합류하기 위해 서둘러 발길을 재촉했다. 하지만 당시 제주도의 교통편은 미흡해서 후발대는 버스에서 내려 어우령의 길목에서 해가 떨어졌다. 랜턴 하나로 산길을 더듬으며 길을 찾았지만 워낙 길이 험해서 쉽게 나아갈 수 없었다. 그렇게 몇 시간을 헤매다가 계곡 왼편에서 희미한 불빛을 발견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며 불빛이 보이는 곳으로 갔다. 불빛이 보이는 곳에 가까이 가자 초라한 집 한 채가 나타났다. 처마 밑에 앉아 사람을 불렀으나 대답이 없었다. 좀 더 큰 소리로 사람을 부르자 문이 열리면서 한 노파가 걸어 나왔다. 이젠 살았다는 심정으로 말을 건넸지만 그 노파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다. 제주도 방언이 아주 심한 할머니의 말은 알다가도 모를 말들만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교수를 포함한 2명의 학생은 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문을 열려고 하자 할머니는 굉장히 화를 내면서 알 수 없는 말들을 짓거리기 시작했다. 교수가 방문을 열자 아주 처참한 광경이 나타났다. 선발대로 먼저 떠난 20명 전원이 배낭과 물건을 꼭 쥔 채 방바닥에 쓰러져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누구도 입을 떼는 사람은 없었다. 모두 죽어 있었던 것이다. 후벌대 3명은 그 집을 뛰쳐나왔다. 다음날 경찰과 함께 그곳을 다시 찾아갔다. 경찰들은 시신을 수습하는 한편 대참사의 경위를 알기 위해 여러 가지 조사를 시작했다. 나중에 밝혀진 이야기로는 어우령으로 들어가는 초목에서 길을 잃었다. 밤길을 헤매다 불빛을 발견하고 그리로 달려왔던 학생들은 할머니 집에서 잠시 쉬다가 어우령으로 오르기로 했다. 한 학생이 제주도 출신이라 방언을 알아들을 수 있었는데 그때 할머니가 어우령으로 오르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그러나 학생들은 젊음의 호기로 결국 산을 올랐던 것이다. 그러자 할머니는 대성통곡을 하며 마지막으로 당부하기를 어우령에 도착하면 오른쪽 길로 가라고 신신당부를 했다. 선발대 20명은 집을 나와서 할머니가 말해준 길로 걸어와 무사히 어우령의 갈래길로 접어들었다. 2갈래길이 나타났는데 왼쪽 길로 들어가고 만 것이다. 할머니의 말을 무시한 채 말이다. 오른쪽 길보다는 왼쪽 길이 더 등산로답고 길이 반듯했기 때문이었다. 수사진은 할머니에게 왜 사람들이 죽었는지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20명의 주검들은 외상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망 원인을 추측했는데 가스 혹은 유독 물질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측했지만 그 역시 부검을 통한 내과의 이상은 없었다. 그럼 도대체 의문의 죽음은 왜 일어났던 것일까? 그리고 끝까지 죽음의 비밀을 말하지 않는 할머니. 왜 할머니는 오른쪽 길로 가라고 했을까? 그리고 그 시체들은 그 방 안에서 신발도 신겨진 채로 몸 한구석 긁힌 자국도 없이 어째서 방 안에 누워 있었을까? 할머니는 알고 있다. 하지만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아직도 죽음을 둘러싼 의문은 풀리지 않았지만 세인들의 관심은 백지장처럼 모두들 이 죽음을 잊고 있다. 여러분이 혹시 젊은 세대라면 부모님이나 나이 드신 분들께 물어보기 바란다. 70년대 말에 어우령으로 MT를 떠났던 경희대 국사학과 학생들의 의문의 죽음을 기억하는지 말이다. 지금 후발대로 출발했던 3명은 교수는 사망하고 1명은 정신병자가 되었으며 나머지 1명은 모든 걸 잊고 잘 살고 있다고 한다. 4번째 이야기, 아파트의 할머니. 나는 복도식 아파트에 살아. 몇 년 전의 일이야.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집에다가는 비밀로 사귀는 중이라 통화를 하려면 밖에 나가야 했어. 우리 집은 복도식 아파트의 왼쪽 끝집이었고 복도 오른쪽 끝에 비상계단이 있어서 주로 거기 앉아서 통화를 하곤 했어. 한 번은 밤이었는데 카톡으로 다투다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전화를 하려고 밤중에 나가서 비상계단으로 갔어. 그리고 통화를 끝내고 복도를 걸어서 우리 집 쪽으로 다시 가고 있는데 건너편 아파트에 나랑 같은 층 복도에 어떤 할머니가 서서 내 쪽을 보고 있더라고. 지금 생각하니 할머니인지도 잘 모르겠어.
그냥 할머니 같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기도 해. 진짜 깜짝 놀래서 멈춰서서 자세히 봤지. 내가 밤눈이 어두워서 그냥 복도에 뭘 세워놓은 건데 사람인 줄 착각한 건가 싶어서 말이야. 근데 자세히 보면 볼수록 사람이더라고. 게다가 내 쪽을 보고 있는 것도 확실했지. 키는 작은 편이고 할머니 치고는 긴 머리에 목도리 같은 걸 엄청 칭칭 감아서 눈이랑 코만 삐죽 내민 차림이었는데 내가 처음에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그때가 엄청 더운 여름이었거든. 아무리 밤이라고 해도 한여름에 저러고 다니는 사람은 없잖아.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 사람인지 뭔지 모르겠어서 자세히 바라보고 있는데 그 할머니가 갑자기 손을 뻗어서 막 흔들기 시작하는 거야. 오라는 뜻의 손짓은 아니었고 그냥 자기 머리 위로 막 손을 흔들었지. 분명히 내가 자기를 보고 있다는 걸 알고 행동하는 느낌이었고 왜 저러나 싶어서 계속 봤는데 그쪽에서도 내가 이해를 못한다는 걸 깨달았는지 그냥 갑자기 손 흔들기를 멈추고 가만히 있더라고. 아무튼 나는 몰래 집에서 빠져나온 상황이라 빨리 들어가야 했고 거기 더 서 있을 이유도 없으니까 그냥 이상한 할머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며 집에 들어가려고 걸어갔어. 근데 그때 복도 센서등이 팟하고 켜지면서 갑자기 깨달았지. 거기 사람이 서 있으면 지금처럼 센서등이 켜졌어야 한다는 걸 말이지. 내가 비상계단에서 통화하면서 그쪽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센서등이 켜진 적은 없었어. 진짜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 바로 그 할머니 있던 쪽을 돌아봤는데 아무것도 없었고 그 할머니가 복도에 쭉 있는 집 중 어느 하나로 들어갔으면 아직 센서등이 켜져 있어야 할 시간이었는데 복도는 깜깜했어. 그때서야 알겠더라고. 그 할머니가 왜 그런 손짓을 했었는지 말이야. 어두운 곳에서 센서등을 켜고 싶을 때 머리 위로 손 흔드는 바로 그 동작이었던 거야. 이렇게 해도 센서등이 안 켜진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지. 물론 그냥 센서등이 망가졌고 그 망가졌다는 걸 알려주려고 나한테 그런 걸 수도 있어. 난 그렇게 생각해. 근데 사실 왜 그 시간에 센서등이 망가졌다고 건너편 아파트 사람한테 말했는지도 모르겠고 그 할머니는 센서등도 안 켜진 어두운 복도에 왜 그런 복장으로 서 있었던 건지도 잘 모르겠다. 5번째 이야기. 나를 살린 강아지. 제가 5살 때쯤의 이야기예요. 그때의 기억은 엄마 말대로 우리 집 뒷마당에 누렇고 털이 부실거리는 큰 똥개 한 마리가 있었고 정확하게 집 구조도 기억이 나는데 그 개가 어떻게 된 건지는 기억이 나질 않아요. 누가 그때의 기억만 지워버린 것처럼 말이죠. 우리 집은 아이스크림 대리점을 했어요. 집이 못 살아서였는지 그 가게에 딸린 안채에서 생활했어요. 구조가 좀 특이했는데 가게 앞은 큰 대로변이었고 안채 뒤쪽으로 나무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을 열면 재래식 주방 겸 연탄 떼는 곳이 있었고 주방문을 또 열면 가정집 앞마당이 있었어요. 2층 주인 집으로 연결되는 계단이 있는 곳에 계집이 있었고 그 집 맞은편이자 우리 집 주방문 옆쪽으로는 가정집이 2채 있었지요. 그 집들은 슈퍼와 기억나지 않은 가게 하나가 있었고 우리 집처럼 안채로 이어진 집들이었는데 그곳에 있는 언니들이랑 어울려 놀던 기억이 나요. 엄마 말로는 그맘때에 전말도 잘하고 사고도 많이 치는 아이였는데 그 개를 엄청 예뻐했었대요. 큰 개인데도 무서워하지도 않고 등 위에 올라가서 타고 다니고 그 개가 자주 똥을 먹었는데 그 똥을 묵먹게 제가 맨손으로 치워버리고 그랬다더라고요. 그 개는 제 기억으론 우리 집 개인 줄 알았는데 주인집 개였대요. 그 시절의 견생들이 거의 그랬듯이 산책 한번 못하고 짧은 쇠줄에 매여져 짬밥만 먹고 크던 아이였는데 그마저도 주인집이 잘 안 줘서 말라 있었대요. 엄마가 그 집에 이사가서는 자주 밥을 챙겨줬는데 그래서인지 다른 사람들한텐 곁도 안 주는 개가 저한테는 해코지도 안 하고 잘 놀아줬다더라고요. 저는 뭘 먹어도 저 한 누렁이 한 입이라면서 나눠 먹었고 그게 종종 엄마를 식겁하게 했던 일들이라고 해요. 그러던 중 엄마가 옆집에 있는 아저씨와 얘기를 하는데 그 아저씨는 철학관인지 무당인지 뭐 그랬다는데 기억나지 않는 가게가 아마 그 아저씨의 안채였던 것 같아요. 그 아저씨가 엄마를 보고 개를 한번 보더니
하찮은 민물도 은혜를 알고 보온을 하겠구나. 그렇게 이야기했다네요. 엄마는 뭔 소린가 싶어 물어봤는데 그 아저씨는 애 혼자 두지 마소. 이 한마디를 하고선 담배 한 대 피고 집으로 들어갔대요. 엄마는 구루마에 아이스크림을 담아서 콘에다 퍼주는 걸 공원 같은데 종종 나가서 팔고 그랬는데 그날은 제가 아파서였는지 데리고 못 나갔고 아버지는 거래처에 나가야 했다네요. 그땐 휴대폰도 뭣도 없던 시절이니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오토바이 타고 엄마를 집으로 오려고 하려고 저를 잠시 놔두고 갔고 집으로 돌아온 엄마는 난리가 난 거죠. 집에 오니 저는 자다 깨서 울고 있고 주방문이 활짝 열려서는 주방은 쑥대밭이고 쓰된 그릇이며 숟가락이며 앞마당으로 나뒹 굴고 순경들이 와서는 옆집이랑 집주인하고 얘기하고 있었더라네요. 이게 뭔 일이냐며 난리가 나서 자초지종을 묻는데 경찰 발밑에 누렁이가 피투성이가 되어서는 죽어 있더라고요. 엄마는 깜짝 놀라서 얘는 또 왜 이러냐 하니 슈퍼집 아줌마가 왜 이제 왔냐며 큰일 날 뻔했다고 말했다네요. 도둑이 앞마당으로 연결된 샛길로 들어왔는데 우리 집은 앞마당 쪽은 문단속을 잘 안 해놔서 털기가 좋았는지 들어가려는데 누렁이가 계속 짖었대요. 다들 바쁘기도 하고 주인 집도 개가 자주 짖으니 별 신경 안 쓰고 있어서 몰랐는데 알고 보니 그게 도둑이 들어왔다고 짖은 거였나 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참 있다가 박살나는 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멈춤과 동시에 개의 비명소리가 나서 나와보니 웬 남자가 개를 칼로 찔렀는지 개는 죽어있고 남자도 피투성인 상태로 쓰러져 있었대요. 슈퍼집 아줌마가 건너편 대로변에 있는 파출소에 가서 난리가 났다고 신고하고 경찰들이 같이 왔는데 남자는 피를 너무 흘려서 도망도 못 가고 누워 있었다고 하네요. 그 사람은 잡혀가고 경찰 한 분이 남아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고 상황을 보니 누렁이 목엔 엄청 두꺼운 쇠줄이 있었는데 그게 다 끊어져 있고 목에도 쓸린 상처가 있는 걸 보니 끊으려 애쓴 것 같다고 하면서 걔가 아줌마 애를 살렸네라고 말씀하셨다네요. 도둑이 저한테 해라도 입힐까 싶어서 힘들게 목줄을 끊고 나와서 덤벼서 싸우다가 머리랑 배 쪽에 칼을 맞고 죽은 것 같다면서 착하고 짠하다고 꼭 좋은데 묻어주라고 했대요. 엄마는 그 얘기를 듣고 안도감과 죽은 개한테 고마워서 펑펑 우는데 집주인이 매정하게도 이미 죽은 개 탕이나 끓여야겠다고 해서 엄마가 울다 말고 정색하면서 개값 줄 테니 그러지 말라고 싸워서는 누렁이를 포대에 담아서 뒷산 높은 곳에 묻어주고 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원래도 동물을 좋아했지만 이야기를 들은 후로는 개한테 더 정이 많이 가요. 그래서 안락사 권유당하던 아픈 개를 성심성의껏 치료해서 제 손에서 예쁘게 잘 크다가고 그랬어요. 미안하게도 누렁이에 대한 기억이 많이 없어서 그게 좀 슬프긴 한데 녀석이나 울지 말라고 나쁜 기억 안 나게 해주는 건지 예쁜 기억만 남기고 갔네요. 그곳에서는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요번째 이야기 중고차 괴담.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선 운전면허를 따신 지 이틀째 자동차를 한 대 살까 고민 중이었는데 마침 지인 중 한 분께서 타지 않는 자동차를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는 사람이 가져온 자동차는 흰색 중고 소나타였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썼죠. 중고이긴 하지만 몇 년은 더 탈 수 있답니다. 사실 원래 주인이 내 친척인데 조금 사연이 있어서 저한테 줬었죠. 하지만 저한테 이미 차가 있어서 드리는 거랍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평소에 성미도 급했던 어머니께선 차를 타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타고 가는 건 싫었기에 옆집 사시는 아주머니와 함께 드라이브를 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아직 운전에 서투르셨기에 사람이 한산한 도로를 골라 드라이브를 하고 계셨는데 날이 저물어 점점 어두워지자 차를 유턴시켜 집으로 돌아오고 계셨을 때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창문을 열기 위해 버튼을 눌렀는데 창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눌러보았지만 창문은 열리지 않았고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껴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어머니께선 옆집 아주머니에게 차가 이상하다는 말을 하기 위해 조수석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정말 놀랍게도
조수석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창문을 열기 전까진 계셨는데 말입니다. 구석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옆집 아주머니는커녕 조수석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창문을 열려고 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말입니다. 어머니께서 차에서 빨리 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여전히 브레이크는 들지 않았고 당황한 채로 계속 운전을 하고 있는데 조수석에서 왠지 모를 시선이 느껴지셨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조수석을 보셨을 때 피트성이의 여자가 자신을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선 너무 무서워서 옆자리를 보려고 하지도 않은 채 앞만 보고 운전을 계속하셨고 몇 분이 지났을까? 옆으로 슬그머니 바라보니 조수석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어머니께선 마음을 가다듬고 옆집 아주머니를 찾아서 빨리 돌아가야겠다는 생각만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쾅쾅거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선 소리나는 곳을 바라보셨는데 당시 어머니께선 정말 소리도 지를 수 없는 공포를 느끼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수석 밖의 창문으로 피투성이의 손바닥이 창문을 쾅쾅 두들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살려달라는 말을 반복해서 말하면서 계속해서 두들기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목소리는 점점 격해졌고 두들기는 소리도 커지고 점점 빨라졌다고 합니다. 읽고 어머니께서 자신도 모르게 핸들을 꺾어버려 전봇대를 들이박으셨고 그리고 잠시 정신을 잃으셨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어머니께선 크게 다치시지 않으셨고 정신이 들었을 때는 방금 전까지 없었던 옆집 아주머니가 조수석에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옆집 아주머니께서는 어머니보다 더 겁에 질린 모습이셨다고 합니다. 온몸의 공포로 잠식당한 채로 벌벌 떨고 계셨는데 아주머니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어머니께서 겪으신 이야기보다 더 오싹한 것이었습니다. 어디 갔었어요? 계속 거기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거기 있었어요. 방금 온데간데 없이 운전대가 움직이고 브레이크와 창문여는 손잡이만 미친 듯이 움직였어. 그리고 피트성이의 여자가 창문 밖에서 계속 나를 보고 살려달라고. 어머니께서는 아주머니께서 사라진 것과 귀신을 체험했다면 아주머니는 어머니께서 사라지고 귀신을 체험한 것이죠. 결국 어머니는 그 차를 폐기하셨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으셨다고 합니다. 7번째 이야기, 도박괴담. 내 나이 31살. 어이없지만 군대 미필이고 현재 복무 중이다. 정확히 25살에 토토에 빠지기 시작했다. 19살 때부터 일을 해서 수억 원의 돈을 모았다. 물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놈이라. 호빠에서 일했다. 생긴 것도 중간 이상은 하고 운도 좋은 편이라. 나름 돈 많은 손님들이랑 엮이고 해서 어린 나이에 돈도 나름 괜찮게 벌었다. 하지만 너무 어린 나이에 쉽게 돈을 버니까 돈 무서운지도 모르고 막 쓰고 다녔다. 그런데 25살 때 딱 영장이 날라오더라고. 물론 공익근무요원으로 날라왔다. 어차피 나는 돈도 모아놓은 상태이고 토토나 슬금슬금 하면서 근무하자라는 마음으로 마음 편히 사주 훈련을 받고 나왔다. 정확히 복무한 지 11개월 만에 통장에 있던 3억 원과 월세 보증금 5천만 원을 그냥 홀라당 다 날렸다. 돈을 다 잃고 나니 눈에 뵈는 게 없어서 일단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고 바로 일을 시작했다. 운 좋게 중간에 착하고 좋은 여자를 만나서 같이 살면서 일을 그만두고 바로 다시 토토에 빠져들었다. 전문적으로 해보자는 마음에 집에 컴퓨터 세대를 가져다 놓고 엄청 노력했다. 마틴 베팅도 해보고 양방 베팅도 해보고 물론 잃기만 한 건 아니다. 자본금이 그때 많았어서 하루에 수천만 원을 딸 때도 있었다. 근데 중요한 건 딸 때보다 잃을 때가 더 많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더라고. 그렇게 살다가 28살 딱 될 때 보니까 여자친구가 모아놓은 돈 1억까지 다 잃었지. 더 이상 답이 없다는 생각에 자수해서 다시 공익근무를 시작했다. 구치소에 살다 나오니 내 나이 30살. 전 여자친구는 나 때문에 인생이 망했다. 아직도 가끔 생각하면 미안하다. 근데 내가 쓰레기인 걸 잘 알지만 그 후에 새로운 여자를 금방 만났다. 그때까지 공익근무하면서 정신 못 차리고 토토를 못 끊어서 대출이랑 이것저것 빚만 있는 상태였는데
새로 만난 여자친구가 빚을 다 해결해줬다. 근데 이 여자는 내가 진심으로 돈을 떠나서 사랑했었다. 근데 이놈의 도박이 뭐라고 여자친구가 빚을 다 갚아주고 나서도 예전에 돈 땄던 생각에 정신 못 차리고 어떻게든 돈을 빌려서 계속 토토를 했다. 토토 때문에 여자친구랑 자주 싸웠고 나중에는 심한 우울증까지 걸렸었다. 우울증의 빚은 점점 많아지고 더 이상 회생 불가 상태여서 분할복무를 신청했고 당연히 빚이 많은 상태여서 분할복무가 허락됐다. 빚도 있고 일단 돈을 벌어야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렸을 때 했던 옷빨밖에 없어서 고민하다가 지방으로 내려갔다. 물론 가기 전에 여자친구가 엄청 뜯어말렸고 이것 때문에 헤어지긴 했는데 서로 많이 사랑하는 건지 금방 다시 잘 만났다. 시간이 지나니까 일도 그럭저럭 잘 되고 우울증도 괜찮아지니까 이놈의 도박병이 또 발동했다. 나는 돈이 없으니까 여자친구가 절대 안 된다는 거 끝까지 우겨서 500만 원 정도 빌렸다. 도박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다. 딸 수 있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 그게 화근이었다. 처음 500만 원을 가지고 거짓말 안 하고 5천만 원까지 땄다. 그때 바로 여자친구한테 돈 주고 대출 있던 것도 갚고 했었어야 했는데 개벌은 남 못 준다고 돈을 따니까 베팅 금액이 세지더라고. 그래도 나름 안전하게 한다고 했는데 결국 하루 만에 전부 다 잃었다. 난 진짜 미친놈인 게 거기서 천천히 해보거나 했어야 하는데 남은 돈으로 바로 홀던 바를 갔지. 역시나 운도 없고 실력도 없는 내 인생. 가지고 있던 거 다 잃고 대가리까지 잡혔어. 진짜 그때는 답이 없더라고. 정말 수중에는 돈이 하나도 없고 여자친구는 내가 도박한 거 눈치채고 연락 와서 돈 갚으라고 재촉하지. 그때 생각나는 게 전 여자친구더라고. 일방적으로 연락해서 내 사정을 이야기했지. 어렵게 살고 있더라고. 나 만나기 전에 잘 나가던 여자인데 알바로 겨우 연명하면서 한 달에 10만 원도 안 써가면서 먹고 살고 있더라고. 내 사정을 들으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그동안 모은 돈이라고 300만 원을 주더라고. 난 쓰레기인 게 그 돈 받자마자 그 돈도 다 꼴았어. 진짜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고 진짜 죽을 마음이었어. 그때 마지막 300만 원을 빌려준 전 여자친구한테 전화가 왔지. 죽지 말라고. 얼굴 보러 오라고. 죽기 전에 미안한 것도 있고 해서 남은 돈 2만 원을 들고 버스 타고 전 여자친구를 만나러 갔어. 자기도 가지고 있던 돈 다 나한테 줘서 돈 한 푼 없는데 밥도 사주고 하더라고. 진짜 눈물이 났어. 30대 초반의 여자가 동네 구멍가게에서 카운터 보면서 그 조그마한 쪽방에서 자고 있더라고. 그 와중에 나 어떻게든 살아나 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어떻게든 150만 원을 구해줬어. 그걸 받으면 앉는 건데 난 받아버렸지. 그리고 정확히 이틀 동안 다 잃었어. 지금 내 주머니에는 딱 4천 원이 남아있어. 이틀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지. 밥 생각도 안 나더라고. 다들 내 곁을 떠났는데 지금까지 집에도 안 가고 머리 아파하면서 내 옆에서 내 걱정만 하고 있는 전 여자친구. 방금 꾸역꾸역 집으로 들여보냈어. 난 정말 답이 없어. 진짜 궁금한 게 토토로 돈 따는 사람들이 있을까? 물론 딸 수는 있다. 나도 따본 적이 있으니까. 근데 진짜 잠깐일 뿐이야. 아직 나이가 어려서 1,000만 원이든 2천만 원이든 잃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진짜 내 말 명심해라. 지금 그만두기 딱 좋을 때야. 잘못하면 진짜 나처럼 된다. 진짜 살 마음도 없고 이대로 이때가 한강까지 걸어가려고 한다. 진짜 거짓말 아니야. 어차피 차비도 없고 그냥 몇 시간이고 한강까지 걸어가면서 내 인생에 대해 후회하고 싶어. 내가 살아있어도 모두에게 피해만 주고 이렇게 말해봐야 아무 의미도 없어. 남들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친놈이라고 욕할 텐데 이렇게라도 누구한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었어. 8번째 이야기. 기회. 아미나카 부족에 대해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그들이 규칙적으로 인육을 먹는다는 점도 아니었어. 우리를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은 점도 아니었지. 가장 놀라웠던 건 그들이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한다는 점이었어. 한 번만 기회를 주겠다.
깃털이 달린 채 피에 흠뻑 젖은 마스크를 쓴 여족장이 우리를 내려다보며 말했지. 너희들 중 그 누구라도 다음 달이 차오를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살아있다면 너희를 살려주겠다. 춥고 배고프고 헐벗은 채로 나랑 내 여행 동료는 말라붙은 진흙 구덩이에서 3일 동안 시간을 보냈어. 부족은 매일 새로운 전사를 보내어 물 항아리들을 내려보내고 우리가 이 구덩이에서 기어나오지 못하도록 감시했어. 3일은 긴 시간이 아니었어. 하지만 매일매일 하루의 절반도 피할 수도 없는 때약볕 아래서 목은 타들어가고 뱃속은 텅 빈 채 지내야 한다면 3일은 영원히 되지. 특히 달이 아직 반도 안 차오른 걸 봤을 땐 말야. 내가 더 오래 살아남은 거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친구는 자살한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하지만 진실은 그저 내가 나약한 것 뿐이었어. 탓할 사람은 나밖에 없었어. 내 팔에 목이 졸라 친구가 서서히 죽어갈 때도 망을 보던 사람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 내가 친구의 살을 찢고 피를 들이키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살을 집어삼킬 때도 어떤 웃음소리나 말도 없었어. 그날 밤 난 파란 쪽을 따먹었어. 아침에 잠에서 깨어난 날 내려다보는 여족장과 식인종 무리들이 바라보니 눈물이 흘러나왔어. 내가 어떻게 동료를 죽일 수 있지? 속이 메스꺼워지고 난 내 뱃속이 다시 텅 빌 때까지 계속해서 몇 번이고 개원했어. 이깟 고통은 받을 만해. 난 이것보다 훨씬 더 고통을 받아야 해. 깨닫게 된 내 유일한 위안거리는 내가 친구를 잡아먹었기에 부족이 날 살려두지 않을 거란 거였어. 난 눈을 감고 신에게 감사드렸어.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그들이 나를 죽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말야. 그 대신 날 끌어올리는 손길이 느껴졌어. 그리고 내가 눈을 떴을 땐 그들은 웃는 얼굴로 날 새로운 형제로서 환영했어.